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공포학과 학생 중에 굉장히 귀여운 분 한 분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본인을 초등학교 5학년인 공포학과 지망생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보 내용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학생분의 할머니께서 어렸을 적 겪은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저희 할머니께서는 10살도 되지 않으셨을 때 강원도 산골에 사셨습니다. 산간지방이다 보니 폭설이 내릴 때도 많았는데 그날도 눈이 엉덩이까지 올 정도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이 오기 전 아침에 부엌에 있던 소쿠리 속 알밤이 맛있어 보여서 산골 넘어 친구 집에 들고 가서 같이 놀 생각에 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했을 무렵 눈이 사푼사푼 내리고 있어서 눈이 많이 내릴 줄은 몰랐죠. 그리고 고무신 속 언발을 친구 방에서 녹이며 수다도 떨며 해가 지는 줄 모르고 그만 잠에 드셨답니다. 잠에서 깬 할머니는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이미 눈은 너무 많이 와 있고 보름달까지 뜬 어두운 밤이었답니다. 부모님께 혼날 걸 생각하면서 홀로 밤길을 걷기 시작했죠. 증조할아버지의 불호령이 무서워 한겨울에 땀이 흘렀습니다. 산 정상 즈음에 다다랐을 무렵 저 멀리 보이는 집을 보면서 이제 반절 왔구나 싶으셨대요. 그리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달빛을 따라 걷고 다시 걷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저 앞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하얀 머리를 풀어헤친 이상한 빛을 띤 여자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 여자는 뒤로 돌아 할머니를 보고는 미소를 짓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손짓을 했죠. 할머니는 뭐에 그리도 흘렸는지 그 여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대요. 아무리 쫓아가도 닿을 듯 말 듯 좀처럼 잡히지 않는 여자를 따라 밤새도록 정신없이 산을 헤매셨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기 시작했을 때 매서운 바람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신을 놓을 것 같았답니다. 겨우겨우 한 걸음씩 내딛고 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정신 차려.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무도 없는 산골을 찢어 놓을 것 같은 불호령 소리에 힘없이 겨우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는 동남아, 동남아. 증조할머니의 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대로 기절을 하셨대요. 다음날 겨우 정신을 차렸더니 집에 누워있는 걸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죠. 그리고 증조할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들으셨답니다. 폭설로 눈이 쌓이고 있는데도 딸이 오질 않자 걱정이 되셨죠. 어린 딸 홀로 험한 산길을 넘을 생각에 안절부절 대문 앞에서 애만 태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증조할아버지께서 산길을 날아가듯 뛰어서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산을 뒤지기 2시간 정도가 되었을 무렵 저 끝에서 할머니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어제 할머니께서 보신 건 꼬리 달린 여우라고 이 산골에 늙은 백여우 한 마리가 사는데 그 여우한테 홀린 거라고 하셨죠. 그 구미호년이 내 딸을 데려가려고 했다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셨답니다. 밤새 추위에 시달린 할머니를 위해 증조할머니는 하루 종일 온몸의 땀을 닦아주셨고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밖에서 담배를 태우시며 계속 아궁이에 땔감을 넣으셨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랄까 그 전래동화에 나올 법한 전설 같은 이야기 같아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산기슭에는 여우나 원숭이같이 괴이한 요괴들이 있다고 하죠. 아마 할머니께서도 여우를 마주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티는 한자로 동토라고도 하며 금지된 행위를 했을 때 귀신이 화가 나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 머무는 땅이나 물건 혹은 자연물을 건드리거나 귀신이 노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사람에게 귀신이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무당들이 귀신을 이용해서 살을 날린다는 말과도 비슷하기는 한데요. 엄밀히 따지면 살과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 동티의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성황당 혹은 선황당이라고 불리는 신을 모시는 사당을 없앴는데 벌을 받아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장승을 불태웠는데 불태운 사람이 잔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런 민속신앙 같은 물건 외에도 묘지를 옮기면서 귀신이 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장을 할 때도 반드시 제사를 지내서 망자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묘지를 옮기죠. 터널 공사나 집을 지을 때 산을 깎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제사를 지내서 동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동티가 생기게 되면 귀신들의 다양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약하게는 며칠 아픈 것으로 시작해서 심하면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죠.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솔직히 믿지는 않았거든요. 대충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따지는 게 맞나 싶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보셨던 동티난 사람을 보시면 생각이 싹 바뀝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가족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공포학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올렸다가 지웠던 영상인데 다시금 이야기해드립니다. 저희 외가 쪽이 원래 경기도 가평에 다들 살고 계셨어요. 지금도 어머니의 큰어머니께서는 가평에 살고 계시는데요. 이 가평이 어렸을 때 굉장히 신기했던 게 산신제를 지내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산신제를 지내는 동네가 꽤나 있기는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뭘까 싶었지만 그냥 동네 잔치를 하고 먹을 거나 얻어먹었던 정도였죠. 그런데 이 산신제라는 게 결국 산신을 모시는 거고 연례 행사로 올해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지내는 제사거든요. 당시 이 동네에서도 가장 잘 사는 집에서 산신제의 제주를 맡았어요. 제사를 주관하고 돈도 많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제사 지내기 일주일 전에는 동침도 안 해야 했습니다. 부정탄다고 해서 이성과 자면 안 되고 어디 성묘 같은 것도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산신제를 왜 지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산신제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제사 안 지내면 산신이 노해서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심지어 주먹 다짐을 할 정도로 마을 어른들끼리 싸우기도 했죠. 하지만 산신제를 주관할 정도로 부유했던 장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 결국은 그해 산신제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집이 아들만 셋이 있었는데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죽습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먼저 큰아들이 객사를 합니다. 읍내에서 술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죽었는데 죽은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더 충격적이게도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났는데 전봇대에 보면 올라가려고 박아둔 못에 그대로 날아가서 머리가 꽂혀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죠. 셋째도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죽었는데 줄초상을 치르다 보니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도 이 모든 게 1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외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데요. 기독교를 믿으시는데도 절대 산신제는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집에 혼자 남은 그 아저씨는 이사를 갔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신대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면서도 잔혹한 일이죠. 결국 신을 노하게 하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제사나 국가제사를 거르지 않고 지내는데도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 동티라는 것은 귀신이 화가 나서 해코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로든 귀신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흉가에 가서 깽판을 치거나 물건을 들고 오는 행위들도 마찬가지겠죠. 동티는 워낙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안 지켜서 나쁠 건 없겠죠.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는 완만한 고개가 하나 있는데 이곳을 흔행이 고개라고 부릅니다. 지명이 흔행이 고개가 된 유래에는 꽤나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죠.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이 고개를 절대 넘지 말라고 했을 만큼 이상하고 무서운 고개입니다. 때는 조선의 14대 왕 선조시대에 이 흔행이 고개는 시체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버리는 곳이었는데 이를 덕음외라고 칭했죠. 쉽게 말해 풍장을 했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시체를 묻지 않고 땅 위에 놓아서 그대로 썩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처럼 사람 눈에 보이게 시체를 내다버리는 곳으로 사용하다 보니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흉흉하다, 흉행이 많다 라고 해서 흉행이 고개가 되었고 이게 나중에는 흔행이 고개로 지명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18대 왕 현종 때에 이르러서 이 흔행이 고개는 죄수를 사용하는 곳으로 사용합니다. 보통 머리를 잘라 사형을 집행했는데 마땅히 할 곳이 없으니 시체 묻는 곳으로 유명했던 흔행이 고개를 사용했던 거죠. 흔행이 고개는 워낙 흉흉했던 곳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었고 이 때문에 산적 패거리가 이 고개 근처에 산적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는데요.
이 고개를 넘는 사람들을 잡아다 돈을 빼앗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등 극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다 관아에서 이 산적들을 잡기 위해 토벌 작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산적들이 요리조리 도망치며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산적들을 잡으러 토벌 작전을 펼치다가 산적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에 잡으려고 산적구를 급습했는데 이게 웬걸, 산적들이 죄다 죽어있는 겁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산적들은 반쯤 미친 상태로 정상이 아니었죠. 아마 귀신을 보고는 산적들이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때부터 밤에 흔행이 고개를 넘으면 머리를 산발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산적들도 그 귀신을 보고 기절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게 되고 이 고개를 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서운 여자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돕니다. 이게 다른 지방에까지 소문이 퍼지자 당시 조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보고받게 됩니다. 문제는 22대 왕 정조 시절에서도 이 고개를 넘다가 뭔가에 홀려 사람이 실성하거나 다치고 죽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워낙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 결국 조정에서 이 고개의 출입을 금하는 왕명을 내린 적도 있다고 하죠. 이 흔행이 고개에 시체가 워낙 많이 쌓여 있는 데다가 냄새가 너무 심하고 심지어 비가 오면 사람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고개를 안 넘는 게 국룰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옛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곳에 별장을 지은 일본 상인 가족이 있었는데 다같이 이곳에 머물다 영문도 모른 채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흔행이 고개 전설이 그때까지 내려져 오면서 결국 이곳에 성황당을 짓기도 했죠. 문제는 지금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흔행이 고개를 아신다고 하시고 심지어 그 전설 때문에 이 고개를 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옛날 전설들을 보면 꼭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는 고개와 관련한 괴담들이 많았습니다. 가는이 고개, 흔행이 고개 같은 곳이 많죠. 우리나라가 워낙 산지가 많기 때문에 도읍지나 다른 마을을 가려면 항상 고개를 넘어야 했거든요. 오밤중에도 고개를 넘어야 했으니 지금처럼 불빛이 없고 오로지 달빛에 의지해서 가게 되면 당연히 안 보일 것도 보이게 되겠죠. 흔행이 고개는 지금도 음성에 있습니다. 아직도 귀신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 환기시킬 겸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선조왕 시절 편찬한 백과사전 대동운부 군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당시 있었던 이야기들을 총망라한 책이었는데요. 삼국시대 이야기도 인용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죽통미녀가 등장합니다. 삼국을 통일하는데 지대한 공을 쌓았다고 전해지는 김유신이 죽통미녀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죽통미녀는 대나무통 안에 아리따운 여자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여인들의 주인이 죽통을 흔들면 그 안에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죠. 먼저 김유신이 죽통미녀를 만났다는 설화를 들어보시죠. 김유신이 서주에서 서라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에 이상한 기운이 서려있는 나그네를 만나게 되었다. 김유신은 나무에서 쉬고 있는 나그네 옆에 앉아 같이 쉬기로 했는데 김유신이 자는 척을 하며 나그네를 살펴보자 그는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품속에서 죽통을 꺼내어 흔들었고 그 안에서 2명의 미인이 나타났다. 나그네는 그들과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했다. 얼마 후 나그네는 미녀를 다시 죽통에 넣고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 이를 본 김유신은 나그네를 쫓아가 그에게 이야기를 청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나그네는 친절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 나그네와 함께 서라벌에 도착한 김유신은 남산 및 소나무 아래로 그를 데려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자 나그네는 죽통에서 2 미녀를 나오게 하여 함께 잔치를 즐겼다. 나그네는 본인이 서해에 사는데 동해에서 아내를 얻어 지금 아내를 데리고 처갓집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기 위해 가는 길이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천지가 깜깜해지더니 이내 나그네는 자취를 감췄다. 이 설화에는 죽통미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죽통 안에서 2명의 어여쁜 여인들이 나왔고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나그네가 자신을 동해에서 온 사람이고
서해에서 죽통에 들어있는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걸 보니 흡사 바닷속 용궁에 사는 신령이었을 수도 있겠죠. 조금 무서운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연매와 비슷한 경우로 볼 수도 있겠죠. 귀신을 어느 물건 안에 가두어두고 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죽통미녀를 두고 이들이 신령이다 혹은 귀신, 요괴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통에 사는 미인들이 사람의 행세를 하고 있고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도 하죠. 저는 이 죽통미녀가 그냥 만들어진 전설에 김유신이라는 유명한 인물을 합쳐서 신빙성을 높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그냥 전설이 아니라면 귀신이나 요괴를 다루는 술법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워낙 이런 전설들이 많아서 여자나 아이의 영혼을 다루는 소름 끼치는 술법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은 그냥 전해져 오는 신령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육식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무덤을 파서 시체를 먹기도 했죠. 특히 시체가 썩는 과정에서 빛을 내는 인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여우가 무덤을 파서 시체를 먹을 때 빛이 나와서 그걸 요사스럽게 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여우라는 동물은 생각보다 귀엽습니다. 애교도 많고요. 그런 모습과 합쳐져서 여우는 사람을 홀리는 영물로 여겨졌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만들어진 설화가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입니다. 설화에 따라서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을 하기도 하고 완전히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요. 꼬리 9개가 달려있는 사람을 구미호라고 불렀고 천년을 묵어 완전히 사람으로 변한 것을 매구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구미호라고 하면은 사람을 홀려서 간을 빼먹고 이를 통해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려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미호의 꼬리 9개가 10개가 되는 순간 사람으로 변한다고도 하죠. 이런 전설들이 민간에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 각종 기록서들을 보면 꼬리 9개가 달린 짐승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교원사화에도 태백산 남쪽에 이상한 짐승이 나왔는데 꼬리가 9개, 흰 털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람은 해치지 않았다 라는 대목이 나오죠. 이 외에도 꼬리 9개가 달린 여우를 잡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도 있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한 아낙네를 만나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자다가 부엌을 보니 꼬리 9개가 달린 그 여자가 칼을 갈고 있었다는 설화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설화는 시체를 파먹는 습성이 있는 여우와 애교가 많고 끼를 부리는 여우의 성격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체를 파먹으니 그 영혼이 여우에 들어가 요괴가 되었다는 설도 있죠. 구미호의 경우 중국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뭐가 사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우와 관련한 특이한 요괴가 있죠. 바로 1000년 이상을 산 여우, 매구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설에 등장하는 매구는 상황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매구는 여우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여우가 된 경우거든요. 깊은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여우에 깃들어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설화에서는 갑자기 동물의 피를 빨고는 매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매구와 관련한 설화 하나를 보고 오시죠. 경상북도 영천 땅에 가난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했다. 몇 날이 걸려 경상도 끝 추풍령 아랫마을에 도착했는데 해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혼자서 추풍령을 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어두워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와서 선비는 길을 헤매고 있었다. 한참을 허우적거리다 다행히도 불빛을 발견했고 그곳에는 큰 기와집이 있었다. 선비가 문을 두들겼지만 인기척이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처마 끝에서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소복을 곱게 입은 여인이 선비 앞에 나타났다. 선비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니 잠시 비만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사정이 딱한 선비를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여인이 이를 승낙했다. 너무 아름다웠던 여인을 보고는 선비가 왜 이곳에 혼자 살고 있는지 물었고 여인이 3년 전 남편을 잃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여인의 용모에 반한 선비는 달콤한 말로 여인을 꼬셨고 결국 그날 밤 둘은 정을 통하게 되었다. 날이 밝자
과거길에 오른 선비는 여인에게 과거의 급제에 다시 찾아오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정말이냐는 여인의 질문에 만약 오지 않는다면 죽여도 좋다는 호언장담을 하고는 증표로 연적을 주고는 과거길에 올랐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선비는 다시 그 여인을 생각하지만 혹여 과부와 눈이 맞았다는 사실이 자신의 출세길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인을 찾지 않았다. 선비는 자신이 살고 있던 고을의 수령으로 금유환양을 했고 참한 색시를 얻어 아들까지 낳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무렵 고을에 기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밤마다 아이들이 없어지고 가축이 죽어나갔다. 선비는 나졸들을 시켜 마을을 순찰하게 했는데 마을을 살피던 나졸들은 뭔가가 한 집안에서 담을 넘어 나오는 걸 봤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람처럼 옷을 입고 두 발로 서 있었으나 머리는 길게 백발로 늘어지고 얼굴에 털이 나 있었으며 주둥이가 긴 게 사람이 아닌 여우 같았다. 나졸들이 달려들었지만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은 허공으로 치솟아서 지붕을 타고 사라졌다. 나졸들은 자신이 본 그것이 여우 귀신인 매구라고 생각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보고를 받은 선비는 매구의 짓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관하로 향하는 선비 앞에 백발의 여인이 나타나 화가 난 얼굴로 선비를 노려보고 있었다. 선비는 이것이 매구라고 생각하고는 누구냐고 고함을 쳤고 선비를 노려보던 매구가 말하길 진정 나를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보아라 하며 품에서 연적을 꺼내 땅바닥에 던졌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선비는 수년 전의 추풍령에서 여인과의 약속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졌다. 놀라고 있던 선비를 노려보던 매구는 가족을 보호하고 싶다면 오늘 밤 진시에 동구박 고목나무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는 홀연 사라졌다. 당황한 선비는 관아에서 고심을 하다가 저녁이 되자 칼을 갈아 소매에 넣었고 나졸들을 불러 몰래 따라오라고 명령을 내리곤 고목나무로 향했다. 매구는 선비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선비는 매구의 등을 보자 소매에 있는 칼을 꺼내 여인을 찌르고 나졸들을 불렀다. 나졸들과 선비는 매구를 난자하게 찔렀으나 매구는 점점 얼굴이 여우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비를 노려보고는 울분을 토했다. 과의 일을 알게 된 시부모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너만 믿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목을 메어 죽었다. 이 안 맺힌 혼이 갈 곳 없이 헤매다 여우의 몸을 빌어 매구가 되어 복수심에 잔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사람을 해친 걸 후회했다. 그로 원한을 풀기에 치성이나 드려달라고 너에게 간청하려고 했건만 사람을 불러 나를 또 해하려고 하다니 또다시 너를 믿은 내가 후회가 되는구나. 매구의 원한 맺힌 목소리에 넋이 나간 선비는 그제서야 목이 잘려져 쓰러지는 나졸들의 모습을 보았고 비명을 지르며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 하지만 매구는 선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비의 목을 물어뜯었고 선비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후로도 매구는 마을에 나타나 사람들을 해쳤고 매구에 떨던 마을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마을은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매구는 구미호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더 무서운 존재로 그려집니다. 사실 구미호와 매구를 구분짓지 않고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확실한 건 구미호는 여우가 사람으로 매구는 사람이 여우로 변했다는 거죠. 참 특이하게도 호랑이가 가장 무서웠던 존재였던 게 맞는데 설화에는 여우가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더 강렬한 인상을 줬던 동물이었겠죠. 경기도 가평군에는 애자비 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조 광해군 1년인 1600년 초에 이런 지명이 생겨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6, 17세기에는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한 기후현상이 발생했죠. 충청도 땅에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흙비가 심하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 해 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고 이게 무려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산업이 농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난에 찌들은 백성들이 많았었는데요. 백성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졌고 굶어 죽은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가평군 북면 백둔리의 어느 마을에는 어린 딸아이를 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매일을 굶다시피 살았고 산에서 풀뿌리나 칡뿌리를 깨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욱 고통스러운 건 만삭의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출산이 다가오는데도 배가 불러오질 않을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출산이 얼마 안 남았고 서둘러 출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친정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는데 부인 혼자서 배고픔과 임신으로 인해 지친 몸을 이끌고 친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친정집에 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는데 혼자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사였습니다. 남편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야 했고 어린 딸아이가 집을 지켜야 하니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어떻게 해서든 친정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 발자국씩 발을 내딛었지만 이내 분만의 신호가 왔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던 부인은 근처 나무에 몸을 뉘었고 분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자기 몸조차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지만 겨우 힘을 내서 아이를 낳았고 이내 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눈앞에 이상한 게 보였죠. 너무나도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가 부인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린 부인은 이성을 잃고 정신없이 고깃덩어리를 뜯어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른 후 정신이 들었는데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생각납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기 위해 옆을 보니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핏자국만 보일 뿐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고기를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비명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부인의 손에는 뜯겨진 아이의 시체가 있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낳은 아이를 먹었다는 걸 깨달았죠. 절망감에 빠진 부인은 오열하며 쓰러졌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부인의 시체와 그 손에 들려진 아이의 시신을 보고 기겁했죠.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애자비 고개라고 불렀으며 지금까지도 애자비 고개 혹은 아자비 고개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점에서 보면은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을 보면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16, 17세기 조선시대에는 정말로 끔찍한 재앙이 불어닥쳤거든요. 조선시대 좀비를 소재로 한 드라마 킹덤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 구마사 등도 이걸 소재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12년에 기록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산에 사는 여자 노비가 골짜기에서 5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을 죽여서 먹었다 라는 기록이 있죠. 당시 태양 활동의 변화로 지구의 기온이 1도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비 대신 우박이 내렸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서 굶주림과 전염병이 온 백성을 덮쳤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이성의 끈이 풀리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끔찍한 일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통 배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몇 년을 배고픈 상태로 있으면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